안녕하세요. 교원대 학생 여러분. 응용윤리 10주차 2교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남사이버에 자료실에 보면 제가 10주차 강의 자료라고 해서 논문 하나 탑재해 두었거든요. 저희 교원대 윤리교육과 류지한 교수님께서 교원대 오시기 전에 다른 학교 소속이실 때 쓰셨던 논문인데 저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한스 요나스라든지 그 이후에 신경과학과 윤리 부분 할 때 다루게 될 조슈아 그린, 그리고 담론윤리 관련해서 제가 하버마스 말고 아펠이라는 사람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 거라고 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주장하는 사고방식이 과학기술 시대의 기존 윤리학만 가지고 해결하기 어려운 새로운 윤리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고, 그래서 과학기술 시대의 변화에 걸맞는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주장을 굉장히 잘 요약해서 담고 있는 논문이 이 논문이기 때문에 이 논문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면 간단하게 판서하면서 여러분들 읽을 거리도 있으면 이해가 조금 더 잘 되실 것 같아서 제가 논문을 직접 한번 자료실에 탑재를 해보았습니다. 제목이 과학기술 시대의 윤리학의 위기와 새로운 윤리학의 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요. 보면은 첫 번째, 과학기술 문명의 위기야 인류의 위기, 이런 것들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바는 지금 현재 위기의 성격이 굉장히 역설적이다. 아마 제가 OT 때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의학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게 인간의 건강이라든지 생명 연장과 같은 인류 자신에게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그런 노력의 결과 만들어진 게 의학기술 발달이라고 하는 성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작용으로 인구의 폭발적 증가로 인한 지구 전체의 문제, 이런 것들이 생겨나고 있죠. 이렇게 문제들이 생겨나는 양상들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몰아붙이기 위해서 과학기술을 발달시켜 나갔느냐? 그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인류의 행복을 위해 발달시켜 나갔는데 오히려 그 과학기술이 인류에게 또 다른 불행을 가지고 오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우리 앞에 이렇게 다가오고 있는 불행이라든지 새로운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타깝게도 기존에 논의되고만 있던 윤리학, 그것의 특징만 가지고 생각하기에는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다. 그래서 기존 윤리학은 위기에 처해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1장에서는 과학기술의 위기를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 48쪽부터 있는 내용이죠. 자료실에서 논문 뽑아서 보고 계시죠. 50쪽에 있는 위기의 역설적 성격과 윤리학의 위기, 이 부분도 대부분 그런 내용들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51쪽에 조금 중요한 구분이 나오는데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의 구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막스 베버의 구분이죠. 직업인으로서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덕목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치가에게 요구되는 책임윤리와 비교되는 방식으로 심정윤리,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심정윤리는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조금 이해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는 칸트 방식의 의무론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심정, 어떤 의도를 가지고 행위했느냐, 이것이 그 행위의 도덕적 가치를 결정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물론 칸트는 100% 이렇진 않죠. 행위 자체가 가지고 있는 도덕성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위의 동기, 의도,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게 기존 윤리 대부분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성직자의 윤리에 가깝다고 베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반대되는 것, 책임윤리. 의도나 동기만 가지고 어떤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결과 측면에 대해서 얼마나 책임을 잘 지고 있는가, 이것에 따라서 행위의 도덕성을 평가하자는 것이죠. 앞에 심정윤리가 성직자에게 어울리는 윤리라고 한다면 책임윤리는 정치가에게 어울리는 윤리이다. 베버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고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여유가 있는 직업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빠른 선택과 결정이 필수적인 그런 일들도 아주 많을 겁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가 선택한 것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또 다른 잘못된 결과들, 이런 거 충분히 가져올 수도 있잖아요. 정치가라고 한다면 자신이 선택하는 게 물론 최대한 예측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제일 좋겠죠. 우리가 이것을 목측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눈목자를 사용해서 눈으로 대강 탁 봤는데도 이건 이렇게 하면 좋겠어, 센스 같은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자기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안 좋은 결과가 나왔을 때도 거기에 대해 무한히 책임지기 위한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전에 실명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요. 일본의 어떤 정치가였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취임하면서 연설을 할 때 자기는 지금 이 자리를 맡긴 하지만 여기에 관련될 수 있는 다양한 분야, 그 지식이 내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뛰어나다고 하긴 어려울 것 같다. 하지만 내 밑에서 지금 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실무진이라든지 이런 관료분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해오셨고 전문적으로 굉장히 잘 해오실 것이라고 믿는다.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일해달라. 거기에 따르는 책임은 다 내가 지도록 하겠다. 이게 정치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결과에 대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간에 자기가 책임지고 그것을 올바른 방향으로 한번 다시 몰아가보고자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것이죠. 이것은 기존 윤리의 특징이라고 본다면 책임윤리, 결과에 대한 책임은 비교적 과학기술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새로운 윤리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강 심정윤리와 책임윤리를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51쪽에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구분하는 내용이 아마 가장 마지막 단락에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고요. 사실 기존 윤리학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리고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윤리학이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지, 그것은 이 내용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포함해서 조금 더 많은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51쪽 가장 아래 단락에 있는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한번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저희가 25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내용을 다 읽을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 다음 52쪽 넘어가면요. 죄송합니다. 계속 목소리가 잘 안 나오네요. 3장 과학기술적 행위 능력과 행위 본질의 변화,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그런 겁니다. 과학기술 발전하기 이전과 본격적인 과학기술 시대 돌입한 이후를 비교해 볼 때 인간의 행위가 어떤 차이를 가지느냐, 이 행위가 영향력을 미치는 파급 범위라든지 대상 자체가 기존과 비교해 봤을 때
과학기술 시대의 영향력 범위가 훨씬 더 커졌다는 게 첫 번째 특징이 되겠죠. 예전에는 내가 행위 하나 하는 게 그렇게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했지만 지금은 클릭 하나 잘못한다고 해도 지구 반대편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잖아요. 이 행위가 미치는 파급 범위가 엄청나게 커졌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황 자체가 고정적으로 우리가 무엇인가를 예측하기 편리한 상태로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변화해 나가고 있다는 게 과학기술 시대의 또 다른 특징이라는 것이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막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기존의 윤리학만 가지고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다. 그래서 과학기술 시대에는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주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한스 요나스도 나오게 되고요. 저희가 요나스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에 살펴볼 담론윤리 주장하는 아펠과 같은 사람도 여기서 아마 나옵니다. 하지만 그런 내용들을 오늘 다 살펴보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중점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55쪽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윤리학의 특징과 한계라고 되어 있죠. 기존 윤리학이 과학기술 시대에도 그거 적용해서 별 문제 없이 잘 운영되어 나간다면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할 필요가 없겠죠. 근데 기존 윤리학의 특징에서 기인하는 어떤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윤리학 우리가 찾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기존 윤리학은 심정윤리에 가까운 걸로 지금 초점을 맞추어서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공리주의도 옛날부터 있어 온 이론이잖아요. 공리주의는 유명한 결과주의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결과주의의 논의는 좀 배제하고 논의를 전개했다고 이 논문에서도 이제 참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기존 윤리학이라고 할 때 심정윤리나 칸트의 의무론 같은 방식의 윤리학 생각하시면 이해가 조금 편리할 것 같습니다. 공리주의는 논외로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57쪽부터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동그라미 1.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겠죠. 현재 근접성 중심의 윤리였다. 시간적으로는 현재, 공간적으로는 가까운 근접한 사람들 사이의 윤리 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윤리학이었다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7쪽입니다. 기존 윤리학에서 도덕 판단의 범위는 대체로 여기야 지금에 관련된 것이었다. 한스 요나스가 책임윤리는 지금, 여기, now and here에서 보다 확장된 책임을 이야기해야 된다 말을 하거든요. 아마 다음 주에도 말하게 되겠지만 시간적으로는 미래 세대로 확장되고 공간적으로는 전체 지구로 확장되고 지금 여기서도 기존 윤리는 시간적으로 현재에 머물러 있고 공간적으로 근접한 범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뭔가 한계를 노출할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 단락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윤리학에서 도덕 판단의 시간적 범위는 현재나 가까운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한정되었으며 미래의 문제는 도덕 판단의 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여기 논의에서도 결과주의는 좀 빼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심정윤리와 의무론에서는 행위자의 현재의 심정 또는 현재 행위의 질을 중요시할 뿐 행위가 낳는 장기적 결과는 도덕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칸트라든지 베버가 심정윤리에서 이야기했던 게 우리 행위의 통제력 안에 둘 수 있는 건 행위 그 자체 혹은 행위의 동기밖에 없다.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했었기 때문이죠. 결과라고 하는 건 미래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 통제 밖에 있는 일이다. 이런 사고방식을 과거에는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기서 행위의 장기적 결과 또는 미래의 문제는 인간의 통제력을 벗어나 있는 우연 또는 운명의 문제로 간주되었으며 행위의 도덕성과는 무관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또 요나스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거 저희가 다음 주에 볼 거니까 이 부분은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8쪽으로 넘어가서요. 기존 윤리학의 특징 두 번째 괄호 2입니다. 여기서는 동그라미로 해볼게요. 심정 의무 중심 윤리학이다. 결과주의라고 하는 기존 윤리를 좀 의무적으로 배제했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서 심정윤리나 의무론과 같은 게 기존 윤리 특징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58쪽 괄호 2 부분입니다. 기존 윤리학은 도덕 판단의 기준으로서 행위의 결과보다는 심정의 선과 행위 자체의 성격을 강조하는 심정의무 중심 윤리학의 특징을 지닙니다. 심정윤리가 선한 심정 또는 의도를 강조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의무론의 중심 이론인 칸트의 윤리이론 그리고 자연법 윤리도 심정의 선을 행위의 도덕성의 필수 조건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 베버가 말하는 심정윤리 그리고 의무론이 들어가는 거니까 칸트리의 의무론도 들어갈 수 있다고 하고 있고요. 자연법 윤리 또한 여기에 들어간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연법 윤리는 사실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그 사상적 배경을 찾을 수 있고 스토아 학파, 중세 이렇게 해서 발전해 나온 윤리 이론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기존 윤리학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은 또 여러분들께서 한번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중요한 부분만 또 체크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괄호 3 되어 있는 부분. 이 부분이 또 중요하죠. 동그라미 3. 개인 그리고 인간 중심 윤리였다. 기존 윤리는 개인의 도덕적 문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과 개인 둘을 합친다고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윤리적 논의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피터 싱어 지난주에 저희가 이야기하긴 했지만 그 종차별주의 대표적인 사례로 이제 공장식 사육이라든지 육식하는 거 그리고 그런 걸 이야기했었는데 서양 철학에서도 종차별주의적 역사가 쭉 있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거기 보면 인간의 이성이 계속 위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 인간 이외의 다른 존재에 대한 고려를 크게 언급하는 부분이 많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기존 윤리라고 하는 건 한 사람의 도덕성 그리고 한 사람과 한 사람 간의 도덕성이라고 볼 때도 인간이라고 하는 범위를 뛰어넘는 정도까지 윤리적인 논의를 확대시키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자, 그 부분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9쪽 개인 인간 중심 윤리학 그 단락입니다. 기존 윤리학의 세 번째 특징은 개인 인간 중심 윤리학입니다. 기존 윤리학에서 도덕 판단의 주체는 개인에 한정되어 있었으며 집단이나 조직체는 도덕의 주체에서 배제되었습니다. 도덕 판단의 객체, 즉 도덕적 고려의 대상도 인간으로 한정되었으며 인간 아닌 존재들, 비인간, 동물, 식물, 자연 이야기하는 거겠죠.
이들은 단지 인간이 그러한 것들에 이해 관심을 가지는 경우에 한해서 간접적으로 도덕적 고려의 대상 안에 포함되었다. 여러분들 이거 보면 탁 떠오르는 사람이 있겠죠. 인간중심주의자. 기존 윤리에서 인간중심주의만 이야기했는데 비인간적인 존재에 대해서 간접적인 도덕적 고려, 자연에 대한 간접적 의무, 칸트 맞습니다. 칸트는 기존 윤리학 사상가이기 때문에 인간중심주의자인 것이죠. 직접적 의무의 대상은 인간으로만 한정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현재 근접성 중심, 심정 의무 중심, 개인 인간 중심을 특징으로 가지는 기존 윤리학 이것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서 과학기술 시대의 새로운 윤리 문제들을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는 것이죠. 논문 자체가 굉장히 좀 대꾸가 잘 맞게 명쾌하게 잘 써져 있죠. 기존 윤리학의 특징 이해하시고 나면 그것의 한계에서 비롯되는 새로운 윤리학 어떤 방식으로 요청되는지 바로 자연스럽게 도출될 수 있을 겁니다. 현재 근접성 이게 문제니까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식으로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되어 나가야 되는 거겠죠. 뭐 뒤에 계속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62쪽에 보면 과학기술 시대 기존 윤리학의 한계 이렇게 해서 63쪽 넘어가면 아펠이라고 하는 사람 나옵니다. 저희 이제 생활과 윤리 교과서 중에서 담론 윤리에서 하버마스 말고 이 아펠을 소개하는 교과서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인용이 한 번도 나오지는 않았는데 나오게 된다면 아마 가장 간단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준 정도로 2주 뒤에 저희가 살펴볼 거라서 63쪽 내용은 안 읽어보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저희는 64쪽 5절 과학기술 시대의 새로운 윤리학 어떤 윤리학이 필요한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5쪽 현재 근접성 이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새로운 윤리학이 필요합니다. 어떤 윤리학이 필요할까요? 시간적으로는 현재에서 벗어난 어디까지? 좋습니다. 미래까지 나아가야 되겠고요. 공간적으로는 가까운 근접한 범위에서 벗어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전체 지구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나스가 말하는 책임윤리가 이겁니다. 책임의 공간의 시공간적인 확대, 책임 범위의 시공간적 확대, 미래에 대한 책임, 지구에 대한 책임, 이거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65쪽에서 그런 이야기를 잘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단락, 이러한 미래 지구 중심 윤리학의 한 가지 예를 요나스의 윤리학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건 다음 주에 저희가 자세히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심정이나 의무, 이것을 강조하는 데서 오는 한계. 심정이나 의무에서 지금 간과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맞습니다. 결과이죠. 그리고 책임윤리가 들어가니까요. 결과에 대한 책임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결과 그리고 책임을 중요시하는 윤리학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과학기술과 관련해서 등장하는 여러 사상가들이 대부분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식을 기준으로 해서 이해하면 여러분들 이해가 굉장히 편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 강의 내용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2교시 판서에 있는 이 도식을 이해하는 게 과학기술과 관련한 우리 전반적인 강의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번, 자 여기서 이제 결과 책임까지 했고요. 65쪽 그 다음 내용일 겁니다. 개인에서 한 단계 더 나가면은 여러분들 생활과 윤리할 때 니보 생각나시죠? 사회윤리, 집단과 집단 간의 관계, 그걸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간 사이의 윤리적인 문제, 이것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집단 탈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개인에서 집단으로 확대시키고요. 인간에서 탈인간으로 확대시키는 겁니다.
67페이지에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기존 윤리의 특징이 좀 심정윤리에 가깝고 새로운 윤리의 특징이 책임윤리에 가까운데 디테일하게 나누어 보자면 이렇게 세 가지씩 한계가 있는 거는 극복해 나가는 방식으로 새로운 윤리학이 요청된다. 이해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교시까지는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 이제 3교시 때는 좀 이 응용윤리 분야와 관련될 수 있을 만한 강의만 하면 여러분들 너무 좀 지루할 수 있기 때문에 영상 하나 보시면서 다음 주 그 요나스 준비하기 전에 여러분들 조금 예비적으로 마음의 여유를 가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좀 목이 아파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좀 불편한 목소리로 강의하는 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에는 좀 응용윤리와 관련될 수 있을 만한 영상을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탑재해 드릴 테니까 그것도 이제 출석에는 들어가는 거니까 동일하게 1배속으로 해서 끝까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